그런데 이러한 공업화의 양상은 전시 통제기로 들어가면 변질하게 되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전시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전시 통제법을 살펴보는데 이들은 일본과 조선 및 대만에도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수출입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 1937년의 경우는 품목을 지정해서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그 대상은 수출품 이외에도 그것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되어 물자에 대한 통제가 대부분 이 법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 통제를 위해 임시자금조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각종 사업은 갑을 병의 등급으로 나누어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정부에 광범위한 통제 권한을 위임하였고 구체적인 통제 내용은 별도의 칙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의 두 통제법이 물자와 자금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노동에 대한 통제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실행되었습니다. 각종 가격도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가격 등 통제령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물가가 등기하자 1939년 9월 18일자로 모든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상품 가격에 그치지 않고 운임, 임금, 임대료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 회사의 이익금 처분과 소장료도 통제되었습니다. 즉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가격도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물자와 그 원료의 수급 조건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생산 조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고정할 경우 생산 자체가 위축되는 등 비효율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그때그때 품목별로 새로운 판매 가격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당시 총독부 고시의 압도적 부분은 이들 판매 가격에 관한 고시였습니다.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기구를 대신하려고 했던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물자의 과잉과 부족이 조정되지 못한 채 생산을 위축시키고 암시장을 만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제경찰이 동원되는 등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갔습니다. 나아가 국가총동원법에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 보호와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동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 사업장, 선박, 기타 설비를 관리, 사용,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설비의 신설, 확장, 개량을 제한하였고 기존 사업의 설비의 양도, 위탁, 폐지, 휴지, 그리고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시라는 한정이 붙기는 했지만 행정관청은 전쟁 목적을 위해 물자, 자금, 노동력을 자유자재로 동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적 자치를 기본 원리로 하는 민법이나 상법은 이들 전시통제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통제는 종래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체제로 변모해 갔습니다. 체제 원리로 시장이 모두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계획과 통제로 대체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체제를 뒷받침해왔던 제도적 장치로서 소유권과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법과 상법 등이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으로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 공업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총독부의 통계연보는 1941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격이 통제되고 있어 암거래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통계만으로는 실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표 8-3은 생산량이 파악되는 품목에 한정하여 전쟁 직전인 1936년을 배경으로 한 생산지수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광물 및 철, 전력과 같이 생산력 확충 계획이 대상이 되는 업종은 그 생산을 전시 말까지
급속하게 늘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건에 따라 품목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 품목은 1944년 시점에서도 1936년에 비해 몇 배의 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대중소비품의 경우에는 중일전쟁 발발에서 1930년대 말에 걸쳐 대체로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도 감자를 제외하면 중일전쟁 이후 감소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직물의 경우 면직물은 1938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로 돌아섰지만 견직과 인견직물의 생산이 그 이후에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류의 경우도 대체로 30년대 말에 생산의 정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생산력 확충 계획 대상 업종과 그 외의 농업을 포함한 대중소비재 산업 간에는 전시하에서 생산 동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자금이나 자원을 생산력 확충 계획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그만큼 제약을 가하는 전시경제 통제가 놓여져 있었음을 물론입니다. 이러한 생산 동향의 분화는 중일전쟁 이후 시작되었지만 공업 생산 전체는 산업별 GDP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1940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는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분야와 그 외의 분야 간에 상반된 생산 추이가 더욱 심화되어 갔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으로는 축소되어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림 8-7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도 1930년대 말부터 감소로 돌아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43년부터는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1940년대 초에는 이익보다는 이출의 감소가 더 빨랐지만 44년에는 결국 물자의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공산품 소비에서 수이익품의 비중이 컸음을 생각하면 이것은 전시경제에서 커다란 공급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일전쟁 이전의 공업화와 전시공업화는 그 의의가 상당히 달랐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일전쟁 이전에는 공산품 소비재를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었고 자금과 시장 면에서 농업의 수출 산업화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전시공업화는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대중소비재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 또는 희생하면서 생산력 확충 계획 산업으로 자원의 집중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시기 모두 공업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공업화의 진행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개 메커니즘은 전혀 달랐습니다. 앞에서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자금 유입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출 또한 격증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표 8-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자금 유출은 일본의 국채를 비롯한 유가증권 매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금융기관이 일본의 유가증권 매입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예금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전시의 여러 경로로 유입된 자금이 지출되면서 조선에서 명목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시하 대중소비품의 공급은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급속한 인플레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저축을 장려하거나 강제하는 자금 통제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저축 강제는 예컨대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저축을 미리 공제하여 그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3년 자료에 따르면 농민으로부터 쌀을 공출하게 되면 그 판매 대금의 20% 그리고 생산 장려 보조금의 경우는 60%를 공제해서 금융조합의 자신의 계좌에 예금으로 묶이게 됩니다. 1944년에는 판매 대금 공제율이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조합의 예금이 크게 늘어났고 그것은 식산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거나 일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데 운용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은행의 통화 발행은 지난 7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행권을 지불 준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은행이 통화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고 두 지역의 통화의 등가 교환을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시하에서처럼 일본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조선은행권의 발행도 급증하게 되지만 이를 막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유입된 자금은 일본으로부터 물자 이입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 수출은 통상 물자의 유입을 수반하였습니다. 유입 자금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는 것이 그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시의 저축 강제에 의한 일본의 유가증권 매입은 조선에 물자가 유입되는 대신에 일본의 유가증권 보유가 늘어나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전시하에서 일본의 물자 공급 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일본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말로 가면 자금 통제의 한계로 인해 조선은행권의 회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로 인한 인플레의 압력을 가격 통제로 억눌렀지만 해방으로 통제 권력이 사라지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시 말에 일본의 자본 수출은 인플레 수출로 변질되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식민지 체제였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상이한 두 체제를 경험하였습니다. 먼저 중일전쟁 이전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제도 변화를 전제로 해서 사실상 단일한 시장과 화폐를 가진 지역통합체제로 편입되어 있었고 식민지 정부는 개입주의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쌀 이출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개항기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업화를 위해 변변한 산업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쌀의 수출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공산품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홍업화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부의 주제별 장기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다른 시기와 비교해서 아직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출산율이 높고 저축률이 낮아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형성이 미약하였으며 그로 인해 생산성도 낮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해방 후와 비교해서 절반 정도에 머물렀으며 식민지 지배 민족이 근대적 기술과 자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었고 지주제 또한 발달하여 하고 있어서 불평등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미개발된 사회가 상대적으로 더 개발된 사회의 지역 통합 방식으로 편입되었을 때 어떠한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에는 앞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다른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시장보다는 계획과 통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공업화는 정책적으로 선정된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극한으로 추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한쪽에 자원이 집중된 반면 다른 쪽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 시기에 나타났던 시장 원리에 따라 전개된 공업화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이 시기는 짧았지만 해방 후에 미친 영향은 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흡수하듯이 이러한 통제체제를 상당히 이어받았고 한국의 경우에도 전시체제가 산업정책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성장사 8번째 강의로 식민지기 경제개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해방, 분단, 전쟁과 원조경제라는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